콘텐츠 경고 디스클레이머. 이 영상은 노년의 외로움과 가족의 상처를 다룬 사회 심리적 허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거운 심리적 문제와 삶의 압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청취 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과 깊은 인생의 교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만남 중에는 청춘 시절처럼 낭만적인 설렘으로 시작하지 않고 두 운명의 균열로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려했지만 차가운 과거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삶을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나날로 여기는 한 남자. 자식의 빚이라는 짐을 어깨에 지고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팔아 거짓된 평온을 얻으려는 한 여자. 한국의 혹독한 겨울 외딴 별장에서 이 두 삶이 부딪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자의 고단함과 인내가 남자의 마음속 영원한 빙하를 녹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난 파편과 피로 끝날까요? 이것은 단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의 벼랑 끝에서 인간이 서로를 구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령들의 집, 서울 도심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양평 용문산 중턱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오래된 별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북동풍이 골짜기를 스치며 불기 시작하는 11월의 마지막 날들. 그 집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독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의 현대식 감각과 전통 기와의 조화로 우울한 아름다움을 뽐냈지만 죽은 기억들을 묻은 거대한 무덤처럼 차가움을 발산했습니다. 집주인은 90년대 한국 유화계를 주름 잡았던 한동수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일흔두 살의 현재 한동수는 그저 괴팍하고 유별나며 피폐해진 노인에 불과합니다. 20년 전 현숙했던 아내가 지독한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날부터 한 씨는 가장 비싼 붓들을 직접 부러뜨리고 수백만 달러짜리 그림들을 흰 천으로 덮어버린 채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그는 빛을 혐오하고 웃음소리를 혐오하며 세상 사람들의 동정을 가장 혐오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버스가 언덕 아래 멈춰서고 68살쯤 된 한 여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낡고해진 천 가방을 끌고 있었는데 달아빠진 바퀴가 낙엽 덮인 아스팔트 위에서 건조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데 익숙해진 듯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얼굴에는 한때 고왔던 시절의 이목구비가 남아 있었고 이제는 근심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편안한 노후 일자리를 찾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하나뿐인 아들의 한밤중 전화, 도박 빚으로 인한 울음 섞인 애원, 채권자들의 협박. 이 모든 것이 늙은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중개인이 약속한 이 별장, 가정부 자리에 믿기 힘들 만큼 후한 월급은 지금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였습니다. 그녀는 양평 상안의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 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운명의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무겁게 한 발짝씩 내디뎠습니다. 육중한 오크문이 열렸지만 환영 인사는 없었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첫날 한동수는 죽음 같은 침묵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해부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붉은 벨벳 안락 의자에 앉아 타다 남은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었고, 담배 연기는 헝클어진 백발과 구겨진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가 아니라 죄수를 기다리는 간수 같았습니다. 독한 술과 오랜 흡연으로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규칙. 그는 창밖의 허공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2층, 특히 복도 끝의 화실에는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말 것. 그곳은 죽음의 땅이야. 두 번째 규칙, 내가 뭘 먹을지 묻지 말고 나를 깨우지 말 것. 나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잔다. 내 위장은 내 것이지 당신 소관이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규칙, 가장 중요한 건데 친절하거나 관심 있는 척하지 마. 나는 일하는 사람을 고용했지 가족을 고용한 게 아니야. 웃는 모습 보이지 마. 김순자 씨는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포개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삶의 가혹함을 견디는데 익숙해진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네, 주인어른,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떨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자존심보다 이 일자리가 더 필요한 사람의 절대적인 복종만이 있었습니다. 한 씨는 경멸이 가득 찬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12명의 가정부를 내쫓았습니다.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한 달이었고 가장 빨리 도망친 사람은 3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는 이 왜소한 시골 여자도 곧 짐을 싸서 나갈 것이라 믿었고, 그러면 다시 자신의 신성한 고독 속에 잠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 속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대한 별장은 생기가 없었고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씨는 하루 종일 안락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탁한 눈으로 잎이 다 떨어진 겨울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나무들이 잿빛 하늘을 향해 절망적인 구조 요청을 하듯 뻗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림도 그리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실의 아픔과 스스로 버리라. 여기는 고독을 씹어 삼키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존재는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터무니없는 이유라도 만들어 그녀에게 화를 풀었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돼지 먹으라고 끓인 거야. 이렇게 짜게 만들어서 나를 고혈압으로 죽일 셈인가. 그는 뜨거운 국그릇을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국물이 그녀의 깨끗한 앞치마에 튀었습니다. 김 씨는 그가 수년간 너무 짜게 먹어 미각을 잃었다는 사실을 해명하지 않고 묵묵히 몸을 굽혀 닦아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녀의 발소리에 고함을 쳤습니다. 살살 좀 다녀. 그렇게 땅이 울리게 걸어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집이라도 무너뜨릴 셈이야. 심지어 걸레반 물통을 들고 가다 숨을 조금 크게 쉬는 것만으로도 그는 경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화를 내고 반항하고 앞서 일했던 사람들처럼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여 포기하고 아내를 따라 세상을 떠날 정당한 명분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땅이 우박을 받아내듯 그의 분노를 받아들이며 고통스럽지만 침묵 속에 삼켰습니다. 인천으로 보내 아들을 살릴 월급이 필요했지만 더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 괴팍한 노인에게서
익숙한 아픔을 보았습니다. 남겨진 사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묵묵히 일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창틀의 먼지를 닦아내어 희미한 겨울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담배 연기에 찌든 무거운 커튼을 떼어내 빨래를 했는데 얼음장 같은 물에 담근 손이 붉게 부르트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일은 한 씨가 밤새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은 매일 이른 아침 길고 차가운 오크나무 식탁 위에 항상 새로운 생명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장을 보러 가는 언덕길에서 꺾은 노란 들국화, 몇 송이가 꽂힌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원에서 주운 모양, 예쁜 마른 나뭇가지를 낡은 도자기 병에 예술적으로 꽂아두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윤기 나는 갈색 솔방울, 몇 개가 하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 사소한 디테일들은 무덤 같은 이 집을 어떻게든 데워보려는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잘 보이려 한 것이 아니라 이곳을 뒤덮은 죽음의 기운을 견딜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금이라도 생명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성 두통으로 한동수는 최악의 기분으로 깨어났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간 그의 눈에 식탁 한가운데 놓인 붉은 찔레꽃 화병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붉은색 피에 붉은색 열정의 붉은색. 그가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것들이 이제 그를 조롱하듯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모욕감을 느꼈고 슬픔의 영토를 침범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팔을 휘둘러 세게 쳐냈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화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물이 오크 테이블 위로 흥건히 흘렀으며 으깨진 찔레꽃들이 날카로운 파편들 사이에 처참하게 널브러졌습니다. 한동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으며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부엌 문가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라고 했어. 그는 흥분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 집은 죽은 집이야. 모르겠어. 여기엔 꽃 따위 필요 없어. 아름다움도 필요 없다고 나를 화나게 하려고. 이런 싸구려 낭만 같은 쓰레기를 들이지 마. 그는 그녀가 두려워하거나 울면서 사과하거나 말대꾸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는데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파편부터 작은 조각까지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지고 앙상한 그녀의 손이 도자기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검지에서 선명한 붉은 피가 흘러나와 나무 바닥에 떨어졌고 흥건한 물과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한동수는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 핏방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의 피와 으깨진 찔레꽃의 붉은색이 서로 섞였습니다.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막연한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조각까지 다 주워 피가 배어 나오는 손바닥 안에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가을 호수처럼 고요하고 깊고 관대했으며 너무 많은 풍파를 겪어온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나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적막한 공간에 울리도록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꽃은 죄가 없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의 통증을 참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약간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낡을 수 있고 사람은 늙을 수 있고 심장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우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를 구박할 권리는 있으시지만 부디 살려고 애쓰는 생명을 내치지는 말아주세요. 그 말은 한동수의 가슴속 영원한 빙하를 정통으로 찌르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그는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의 작은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골의 가난하고 궁핍한 가정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순종과 강인함이 빚어낸 아름다움. 그가 평생 예술 속에서 찾아 헤맸고 캔버스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결코 진정으로 닿지 못했던 비장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폐허 속에 서서 꽃 한 송이를 소중히 감싸 안은 인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한동수는 한 걸음 물러섰고 흉포함은 사라진 채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은 당혹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피 흘리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입을 달싹거려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서둘러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눈빛로부터 그녀가 방금 드러낸 적나라한 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령들의 집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진짜 사람이 그의 메마른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양평의 겨울은 예년보다 더 혹독한 듯 했습니다. 북쪽에서 몰아친 눈보라가 용문산 전체를 하얀 세상으로 바꿔버려 고립되고 적막했습니다. 한동수의 별장은 그 눈의 바다 한가운데 푹 파묻혀 서울의 소음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얼음 바다 위 무인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집의 껍데기 내부에는 따뜻한 지하수가 흐르며 20년 동안 굳어있던 빙하를 은밀하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까다로운 주인 눈에 가시 같았던 김순자 씨의 존재가 이제는 괴종식의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편안한 없어서는 안 될 리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동수는 여전히 찌푸린 얼굴에 말수가 적었고 때로는 이유 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끓여낸 뜨겁고 얼큰한 소고기, 사골 우거지국을 그는 깨끗이 비웠고 어떤 날은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긁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생겼는데 낡은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실은 구석에서 청소하거나 새로 가져온 화분에 물을 주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훔쳐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감시하는 칼날이 아니라 처음 빛을 본 외로운 사람의 호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오래된 꿀처럼 노랗고 희미한 겨울 햇살이 두꺼운 유리창을 통과해 오크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김순자 씨는 벽난로 옆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한시의 팔꿈치가 해진 회색 털실 스웨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과 실을 움직여 시간의 구멍을 기워냈습니다. 반백의 머리카락은 소박한 나무 비녀로 단정하게 뒤로 묶었지만 잔머리 몇 가닥이 비바람의 흔적이 깊게 패인 이마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서 김 씨는 70년대의 오래된 트로트 가락을 나직이 흥얼거렸습니다. 가수처럼 매끄럽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폭풍우를 지나온 여인들의 한숨처럼 애절하고 슬픈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한동수는 어둠이 잠식하기 시작한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20년 전 아내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뜨겁고 요동치는 감각이 갑자기 둑을 터뜨린 홍수처럼 맹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갈증이자 가장 적나라하고 진실한 아름다움의 부름이었습니다. 다시는 붓을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두 손이 떨려왔고 손가락들이 무의식 중에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재발한 중독자처럼 그는 책상 서랍을 몰래 열어 낡은 가죽 수첩과 부러진 목탄 조각을 꺼냈습니다. 거친 종이 위를 스치는 목탄 소리가 사각, 사각 하며 불타는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렸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고단한 콧날의 곡선을 그렸습니다. 뼈마디가 굵고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바늘을 움직일 때면 기이할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두 손을 그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 담긴 평온함 체념했지만 굴하지 않는 강인한 분위기를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어떤 전문 모델에게서도 보지 못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처럼 몰래 훔쳐보고는 들킬까봐, 그녀가 볼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이 감정이 빛에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고개를 종이에 쳐박고 그렸습니다. 모든 선은 과거의 맹세와 현재의 떨림 사이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김 씨의 아름다움은 젊음이나 매끄러운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에 폭풍우에 껍질이 갈라지고 터졌지만 뿌리는 대지에 깊이 박고 홀로 서 있는 고목의 아름다움에 있다는 것을요. 날이 갈수록 비밀 수첩은 수백 장의 스케치로 두꺼워졌습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 광대뼈에 쏟아지는 햇살 요리할 때, 피어오르는 김에 흐릿해진 눈가의 주름, 눈 내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 추위 때문인지 기억 때문인지 떨리는 작은 어깨. 한동수는 종이 위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술적 강박이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낯선 여인의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노인의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녀에게 말을 더 많이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예전엔 어디 살았어?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에게 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부산에 살았습니다, 어르신. 그녀는 식탁에 보이지 않는 얼룩을 계속 닦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고 왜 이렇게 멀리까지 일하러 왔어? 식탁을 닦던 그녀의 손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행주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서 있었고 무거운 바위라도 얹은 듯 마른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다로 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30년이 됐네요. 바다가 그 사람을 영원히 붙잡아 두었습니다. 눈물도 탄식도 없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바다만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동수는 침묵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는 상실의 아픔 남겨진 자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병으로 아내를 잃었고 그녀는 자연에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과거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지닌 두 고독한 영혼이 이 외딴 집에서 우연히 부딪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방 안을 감싼 침묵은 첫날과 같은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이해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별장 안에서는 은밀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동수가 침대 머리맡 서랍에 두었던 마지막 탈출구라 여겼던 고용량 수면제 병은 구석 깊숙한 곳으로 밀려나 먼지가 쌓였습니다. 그는 매일 이른 아침 그녀의 달그락거리는 발소리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래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 비싼 국화차와 오미자차를 사와서는 부엌 식탁에 무심하게 두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가 선물했는데 난 이런 여자들이나 먹는 거 안 마시니 버리기 아까우니까 당신이나 마셔. 사실 그는 환절기에 그녀가 기침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남자의 서툴고 투박한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감춰질 비밀은 없습니다. 특히 감정으로 쓰인 비밀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보라가 지나간 양평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 씨는 새로운 영감을 찾기 위해 집 뒤편 소나무 숲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그가 없는 사이 전에는 금지 구역이었지만 최근 그가 암묵적으로 출입을 허용한 서재를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바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책상 위 종이들을 날려버렸고 낡은 가죽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첩이 펼쳐지며 낱장 스케치들이 방 안 여기저기로 흩날렸습니다. 김 씨는 화들짝 놀라 허리를 굽혀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자신의 초상화였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각도. 여튼 미소를 짓는 모습,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 눈가의 주름과 손의 검버섯까지 꼼꼼하고 소중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목탄선은 강하고 단호하면서도 애정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한 건 그가 그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그림 밑에 떨리지만 감정을 담아 휘갈겨 쓴 글귀였습니다. 황혼의 뮤즈, 메마른 내 영혼을 구원한 사람, 나타나줘서 고마워. 김 씨는 몸을 떨었고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터져 나오는 흐느낌을 막으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가장 먼저 밀려온 감정은 행복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자신은 비천하고 가난한 가정부일 뿐이고 그는 부유한 주인이자 저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이 감정이 무서웠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쏟아질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심장을 조여오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비밀이 이 불쌍한 남자를 또다시 상처 입힐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원이라 살아갈 이유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뮤즈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사형 선고를 품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인천병원에서 받은 위암 초기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숨기고 치료를 거부한 채 모든 월급을 아들의 빚 갚는 데 쓰고 이 일이 끝나면 조용히 떠날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사람을 짓궂게 놀립니다. 한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찾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죽을 날을 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뒤늦은 감정을 받아들여 떠날 때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잔인하게 불씨를 꺼버려야 할까요? 복도에서 한동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종이들을 모으려 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재문이 벌컥 열리고 찬 바람이 몰아쳤지만 방 안을 감싼 공기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수는 문턱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는 평소 가을 호수처럼 침착하던 김순자 씨가 방 한가운데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목탄 스케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숨겨왔던 비밀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야윈 광대뼈를 타고 흘러내려 그림의 선들을 번지게 했습니다. 공간은 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한 씨는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습니다. 들켰다는 부끄러움과 극도의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혐오할까봐, 자신을 일하는 사람을 몰래 훔쳐보는 변태, 늙은이로 여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다가가서 설명하려 했지만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서지고 서러움에 매어 있었습니다. 주인어른, 저를 장난감으로 여기셨나요?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 시선은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나같이 늙고 추하고 가난하고 손발이 튼 할망구가 그릴 게 뭐가 있다고. 아니면 제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모습을 기록해서 주인님의 그 고상한 삶의 유흥거리로 삼고 싶으셨나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술가의 자존심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고단한 삶의 자격지심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단호했지만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그림을 부드럽게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증거를 없애려 찢어버릴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종이 끝을 조심스럽게 펴서 마치 값비싼 보물인 양 오크 책상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회피가 없었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가슴 아플 정도의 진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김 여사 당신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 그의 낮고 탁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붓을 꺾었소. 아내가 죽고 나는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렸지. 지난 20년 동안 내 눈에 비친 세상은 그저 잿빛 자의 덤이었소. 나는 살아 있었지만 영혼은 죽어 있었지.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져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듯 했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에 닿으려다 그녀가 놀랄까봐 다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존재가 이 죽음의 집에 색채를 다시 가져왔소. 내가 당신을 그린 건 당신이 늙어서도 불쌍해서도 아니야.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이요. 저 밖의 젊은 모델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 말이요. 그것은 강인함의 아름다움이고 숱한 폭풍우를 견디고 우뚝 선 나무의 아름다움이요. 내 모델이 되어 주시오.
이런 스케치로 몰래 그리는 거 말고 대형 유화로 그리고 싶소. 한동수 인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김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빚쟁이의 고함과 자식의 한탄만 듣고 살아온 그녀에게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는 암에 걸렸어요. 곧 죽어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노인의 깊고 간절한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벼랑 끝에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가벼운 고개 끄덕임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양평 산속의 별장은 다시 태어난 듯 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금지 구역이었던 2층 화실은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진한 유화 물감 냄새와 특유의 테레비뉴 냄새가 은은한 국화차 향기와 섞여 예술적이면서도 아늑한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김 씨는 한 씨가 아내의 옛 옷장에서 찾아낸 자두색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소박한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연기할 필요 없이 그저 거기 앉아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한동수는 이젤 앞에 서서 붓을 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집중했습니다. 그는 먹는 것도 있고 날이 추워지면 도지는 관절 통증도 잊은 채 맹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두 영혼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파리와 런던 전시회의 영광, 그 영광의 정점에서 느꼈던 허무와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부산 바닷가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긴 밤들, 울음소리처럼 들리던 파도 소리 절망 속에서 아이를 키워낸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피어난 사랑은 젊은 날의 불장난처럼 요란하거나 격렬하지 않았지만 재 속에 묻어둔 숯불처럼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은은하게 타오르며 서로의 가슴 속 가장 차가운 구석을 데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지친 두 여행자가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를 알아보는 동질감이었습니다. 차를 건넬 때 마주치는 눈빛이나 옛 이야기를 들으며 내쉬는 공감의 한숨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고통받는 운명들에게 너무 긴 평화를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에 어느 해질녘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문 초인종이 거칠고 요란하게 울려대며 정적을 깼습니다. 이어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젊은 남자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인천에서 도박에 빠져 사는 아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한동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붓을 놓고 그녀와 함께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커다란 철문 앞에 옷차림이 헐렁하고 눈이 퀭한 40대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옷을 잘 차려입은 노인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입을 비틀며 도끼 어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호강하고 계셨네. 그는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웃들이 들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정부 일 하신다더니 부자 노인네. 첩 노릇 하러 오신 거였어.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아 늙어서 주책이야. 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치욕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건강을 팔고 병까지 숨겨가며 번 돈으로 빚을 갚아준 자식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남자 앞에서 가장 더러운 말로 자신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수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꼬장꼬장한 화가 아니라 내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의 경노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김씨 앞을 가로막아 떨고 있는 작은 몸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불효자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날카롭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닥쳐. 그가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자격이 없어. 당신은 뭐야? 당신이 뭔데? 아들이 턱을 치켜들며 도발했습니다. 이 늙은 여자랑 잤으면 나한테 돈을 내야지. 이 여자는 나한테 빚이 있어. 내 인생 전체를 빚졌다고. 더 이상 말도 섞지 않고 한동수는 외투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림 재료를 사려고 준비해둔 현금이었습니다. 그는 돈 뭉치를 남자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돈이 하얀 눈밭 위로 흩어지며 떨어졌습니다. 가져가자네. 어머니의 1년치 월급에 내가 주는 특별 보너스까지 합친 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주워 담아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이분을 괴롭히지 마. 안 그러면 주거 침입죄로 경찰을 불러 쳐넣어 버릴 테니까. 아들은 돈을 보자 눈이 번쩍 뜨여 허겁지겁 줍기 시작했고 입으로 욕설을 중걸거리며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눈밭에 주저앉은 늙은 어머니만 남겨둔 채 말입니다. 김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처참한 수치심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더럽게 느껴졌고 한 씨 옆에 설 자격도 화실에 저 그림에 담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 낡은 가방에 옷을 쑤셔 넣었습니다. 가야 해요. 더 이상 여기 못 있어요. 그녀는 옷을 개며 흐느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저는 실패한 엄마고 형편없는 여자예요. 그녀는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하며 감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수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양팔을 벌려 문틀을 막고 섰습니다. 평생 오만했던 남자가 난생 처음 명령조지만 기이할 정도로 떨리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가. 그는 눈물 젖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김 여사, 당신이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난 정말 죽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오. 저 그림은 아직 미완성이고 내 이 늙은 심장도 아직 아물지 않았소. 나를 구해놓고 이제 와서 떠나버려 나를 죽일 셈이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김 씨의 발목을 꽉 묶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서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늪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고 이 뒤늦은 떨림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는 어쩌면 목숨보다 더 비쌀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난동 사건 이후 김순자 씨는 남기로 했습니다. 편안한 별장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한동수의 간절한 애원이 여자의 마음 가장 약한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인간의 인내심을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하려는 듯했습니다. 아들의 빚이라는 짐을 벗어버리자마자 김 씨의 건강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른 기침이 밤마다 잦아지며 넓은 집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아침에 거실 화병을 닦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의자 등받이를 잡고 겨우 버티는 날도 있었습니다. 원래 창백했던 얼굴은 핏기를 잃어 낡은 종이처럼 얇고 투명해졌습니다. 수천 가지 삶의 색채를 관찰해 온 화가의 예민함으로 한동수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평 산속 별장에서는 전례 없는 역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먼지 한 톨에도 소리치던 까다로운 주인이 시중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찬물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힘든 청소는 시간제 도우미를 고용하고 자신은 직접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동수는 서투르게 국자를 잡고 전복죽과 삼계탕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걸작을 그려내던 붙잡은 손이 이제는 떨리는 손으로 간을 보고 병상에 누운 여인을 위해 죽을 한 숟가락씩 호호 불어 식혔습니다. 그는 대추차를 끓이고 보약을 먹이고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려고 신문에서 읽은 사소한 유머들을 들려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가진 자의 동정심이 아니라 마지막 보물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남자의 존중으로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김 씨가 누워있는 동안 한동수는 이제를 그녀의 침실로 옮겼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고 자신도 예술에 빠져 있는 동안 그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대형 유화 작품의 마지막 터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운명이라 불렀습니다. 그림 속 김 씨는 가정부 옷을 입고 있지도 사치스럽게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겨울 창가에 앉은 그녀를 그렸는데 밖에는 흰 눈이 쌓여 있지만 그녀의 얼굴에 비치는 빛은 아침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그림 속 눈동자는 온 세상을 다 품은 듯 관대하고 고요했으며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마의 주름과 손의 검버섯은 시간의 신성한 흔적처럼 꼼꼼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의 제목을 태풍의 눈 속의 봄이라 지었습니다. 그에게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폭풍우였지만 그녀의 영혼만은 늘 봄의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밤 계절에 마지막 눈보라가 양평을 덮쳤습니다. 바람이 창밖에서 윙윙거리고 유리를 부술 듯 세차게 때렸습니다. 김 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희미한 수면등 불빛 아래 한동수가 침대 모서리에 기대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팔에 괴고 있었지만 다른 한 손은 그녀를 놓으면 어둠 속으로 사라질까 두려운 듯 앙상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의 백발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때문에 고통은 더 컸습니다. 이 남자를 계속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침묵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그녀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한 씨는 즉시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급히 이불을 덮어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물 줄까? 아니요.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적나라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 폐암이 전이됐대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숨겨서 죄송해요. 아들 돈 때문에 그리고 무서워서 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밖에 눈보라 소리마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눈을 감고
그가 무너져 내리거나 고통스러워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명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꽉 잡는 손길만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 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쉬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김 씨는 눈을 번쩍 뜨고 멍하니 물었습니다. 아시, 아신다고요? 지난달 열쇠를 꺼내달라고 했을 때 당신 가방에서 고용량 진통제와 진단서를 봤소. 그는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 이름을 검색해 봤지. 다 알고 있었소. 그럼 왜 저를 붙잡으셨나요? 왜 저를 그리셨나요? 왜 이렇게 잘해 주셨나요? 김 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움푹 팻 광대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곧 죽을 사람을 동정하시는 건가요? 한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께도 물기가 서렸지만 7순이 넘은 나이의 눈물은 보통 심장 안으로 거꾸로 흐르는 법입니다. 동정이 아니요. 내 욕심이지.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곧 멀리 떠날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의 마지막 날들이 그리고 나의 남은 날들이 고독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길 바랐어. 우린 너무 늦게 만났고 인생은 우리에게서 청춘과 행복을 앗아갔지. 하지만 는 것보단 늦게라도 온 게 낫지 않소. 당신을 돌보는 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는 일어나 이젤 쪽으로 갔습니다. 덮여있던 천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태풍의 눈 속에 봄이 노란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림 속 김 씨는 성모처럼 아름답고 환하고 성스럽고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초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초상이었습니다. 김 씨는 숨을 죽이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한동수는 뒤돌아 침대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성소 앞에 선 듯 경건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순자 여사,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가정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지음, 츠인이고 나의 뮤즈이며 나와 함께 이 집의 주인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주시오. 돈 걱정, 자식 걱정, 죽음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약속하리다. 이번 봄에 국화꽃이 피는 걸 당신과 함께 보겠소. 설령 그게 마지막 봄일지라도. 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의술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이 혹독한 겨울을 넘겨 진짜 꽃이 피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이 따뜻한 방 안에서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영혼의 단짝 곁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만개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봄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1년 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양평 산속의 별장이지만 예전의 무덤 같던 음산함은 사라졌습니다. 현관 앞에는 노란 국화 꽃무리가 가을 햇살 아래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한동수는 낡은 안락 의자에 홀로 앉아 있고 옆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정성스럽게 꽂은 국화 꽃병이 놓여 있습니다. 김 씨는 눈이 녹던 어느 밤 잠들 듯 편안하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히 이곳에 가득합니다. 화실에는 태풍의 눈 속의 봄이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한 씨는 더 이상 죽음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붓을 들고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풍경을 그리고 추억을 그리고 생명을 그립니다. 그는 남은 생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녀의 목까지 대신하여 자신의 숨결 하나하나에 그녀가 남긴 온기를 담아 살아갑니다. 황혼의 사랑은 격렬한 소유욕도 아니고 굳은 맹세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갈 때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는 두 영혼의 의지 이치입니다. 늙은 화가는 캔버스 위도 유명한 박물관도 아닌 한 평범한 여인의 가슴 속에서 인생 최고의 걸작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심장이 뛰는 한 행복에 대한 갈망은 시간의 가장 메마른 땅에서도 싹을 틔울 것입니다.